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연문천자문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8글자는 화, 피, 초, 목, 레급, 만방 이 8글자입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서 각 글자의 음과 뜻 그리고 네. 구절의 풀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실 그 구절의 화피초목의 첫 번째 글자 화자는 네. 되다, 변화하다 이런 네. 뜻의 글자고요. 두 번째 글자 피자는 입다 혹은 덮다 이런 뜻이고, 초자는 풀을 뜻하고 목자는 나무를 목자. 뜻하는 글자입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의 뇌급 만방은 뇌자는 이롭다 혹은 의지하다, 급자는 미치다, 닿다, 어딘가에 이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만자는 숫자로 쓰죠. 일만 할 때 만자이고요. 만자. 그다음에 방자는 방향 혹은 장소 혹은 네모할 네모난 때. 모양을 나타낼 네. 때 그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대강의 구절풀이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글자를 네.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화피초목 화피초목. 할 때 화자는 앞에 있는 화자가 이제 명사적으로 해석이 돼서 네. 성인다운 임금이 베푸는 교화, 그들의 교화가 초목에게까지 덮인다. 뇌급 만방할 때 뇌자도 앞에 역시 명사로 해석해서 그들이 베푸는 이로움이 만방, 여러 지방에 이렇게 닿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각의 글자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글자는 아까 되다, 변화하다라는 화자로 이제 풀어주셨는데요. 네. 설문의 소전에서 보면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것도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갑골문으로 가면 분명히 사람입니다. 두 명의 사람인데 근데 방향이 사람을 달라요. 쓴 방향이 다르죠? 네. 예.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왼쪽은 거꾸로 돼 있고. 그렇죠. 사람의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고.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서 있는 그런 모양이죠.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 머리가 기본적으로 위로 향하게 돼 있죠. 점차 나이가 들고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어떻게 되죠? 다시 땅으로 돌아가죠. 네, 죽었을 때는 땅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장과 그다음에 죽음에 관계되는 변화를 나타내는 글자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지금 서서히 변화하고 끝내는 소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글자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심오하네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모양,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었을 때의 모양, 그것을 두 개를 대비시켜 놓고 변화를 표현했다. 그렇죠.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제 이 글자 자체를 두고서 아예 교육이 세상에 유행하는 거다, 가르침이 유행하는 거다라고 애초부터 교화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교육이 거기 왜 들어가느냐? 그냥 낳았다가 자기가 태어났다가 그냥 그 자연 상태로 간다면 동물과 다름없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떻든 사회의 한 일원이 되고 그 사회 속에 성장하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왼쪽 오른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갑골문의 모양과는 반대로 좌우가 바뀌었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양이 요것만으로 글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 글자만으로 설문엔 될 화자로 변화하다는 화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하다라고 오늘날에 쓰는 의미가 이 사람이 거꾸로 있는 그 모양에서 나온 그 한 글자에 원래 설문에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사람인이 붙어 있는 지금 갑골문의 모양의 글자는 교화라는 의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제 화자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자인데 아까 입을 피자라고 하셨잖아요. 입다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죠? 입다, 옷이 떠오르죠. 그럼 글자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죠? 옷 의자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문에 이제 소전자형을 먼저 보시면 이제 의자가 보입니다. 전에 시제 문자 내복 의상 할 때 이제 의자를 배우셨는데 그 의의 모양이 그대로 보이고 옆에 부분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은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가죽 피자. 설문에 의하면 이것도 설명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의야. 그러니까 잠잘 때에 덮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잠옷인가요? 이불이죠, 이불. 이불이요? 이불이죠. 그러니까 몸을 전체를 덮고도 한 반쯤 더 여유가 있는 옷이라니까 이불이죠, 이불.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위에서 몸을 전체를 덮으니까 덥다. 그죠? 그리고 입다, 입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몸이 밖으로부터 뭔가를 당하는 일이어서 당하다. 이런 뜻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네. 풀초자인데,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글자죠. 그렇죠. 예, 네. 풀초자.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를 배우면 초목 이러면 이제 바로 이 글자를 네. 배우는데요. 이 초자를 보시면 요 글자 자체는 위에가 이제 풀을 나타내는 부분인 건 분명히 보이고요. 네. 아랫부분이 발음을 나타내는 네네. 부분입니다. 이를 조자입니다. 이 예, 글자가. 형성자로 만들어진 거죠. 네. 형성자로 만들어졌는데 애초에 형성자로 만들어졌을 때의 설문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풀 그러면 풀초 그러면 뭐 어떤 풀이든 다 풀이잖아요. 네. 그죠? 설문의 이 초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상수리나무 열매라고. 그러니까 도토리인 거죠. 그냥 특정한 어떤 것을 그렇죠. 가리키는 글자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큰 의미에서 풀을 뜻하는 글자는 뭐였느냐? 그렇다면 이제 요 아래에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을 빼버린 그 윗부분만인 거죠. 그게 이제 땅으로부터 줄기가 솟아나고 거기에 이파리가 붙어 있는 네. 그런 모양을 뜻하는 글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풀 일반을 의미해야 되는데 네. 원래 글자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은 그 글자를 원래 글자로 쓰질 않고 그냥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형성자로 만들어진 이 글자를 초자로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체 풀을 나타낸다고 하신 건 오늘날은 이제 붓으로만 그렇죠. 예, 글자를 구성할 네. 때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나무 목자인데요. 네. 나무 목자는 뭐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상영한 거네요. 예, 굉장히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다라고 하는 게 설명도 쉽고, 분명하고. 예. 네.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에요라고 딱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획은 근데 이제 나무 줄기일 거고. 줄기이죠, 본 줄기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획은 뿌리일 거고 위로 올라가는 획은 가지입니다. 가지이겠죠. 네. 그러니까 나무의 전체 상형이죠. 물론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참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모두 합한 나무의 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글자로 가볼까요? 그 다음 네. 글자는 이제 뢰자인데 이거는 네. 보통 의뢰하다 해서 뭔가를 의지하다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까 해설하실 때 보면은 이게 이익이 네. 된다, 유익하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설문에서는 그 뜻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뢰하다가 나중에 의미고요. 예, 나중에 의미고 먼저 이익을 내다, 이롭다 이런 뜻을 네. 가진 글자로 풀이하고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게 원래 의미가 네. 또 이익이 되는지를 좀 구조를 한번 설명을 설문의 해주실까요? 소전을 보시면은 뭐가 보이나요? 여기 이제 조개패자가 보입니다. 밑에 있는 그렇죠. 조개패자가. 예.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네. 적이 있는데 조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사람들의 가치 부여가 그렇죠. 남다르다는 거죠. 네. 그냥 자연에서 나는 자연물의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다 값을 부여하고 그것은 그런 값어치 있는 거야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게다가 그것 자체를 화폐의 대용으로 사용했다면. 그렇죠. 네. 예전에는 화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먼저고 조개를 뺀 나머지 부분은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형성자죠. 네. 그죠? 분명한 형성자인데 형성자라고 하면 성부가 어떤 한쪽으로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왼쪽이건 네네. 오른쪽이건. 그리고 의미부도 일반적으로는 왼쪽으로 붙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어때요? 조개패로 구성이 돼 있지만 조개패가 왠지 한쪽에 쭈그러져 있죠. 그러네요. 네.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네. 근데 이게 종패 날성으로 돼 있어요. 네. 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성부다 그럴 때. 그런데 보면 날자 자체가 성부 자체가 복잡한 자형입니다. 그죠? 단순하지 않은 자형인데 그것 자체가. 근데 패까지 붙이려고 하면 자형 3개를 붙여야 되는데 네. 하나의 공간 안에 얘들을 쪼름이 할 수도 없고 상하로 할 수도 없으니까 이 경우에 성부가 되는 게
한쪽 부분은 남겨두지만 나머지 한쪽을 줄이고 거기다가 조개패를 올려붙이는 네. 그런 이제 글자 자형이 된 거죠. 사실 한자는 네모난 공간 안에 그렇죠. 몇 개의 요소를 배치해서 예. 참으로 그 구상을 하는 네. 거, 그 디자인을 네. 하는 맞아요. 거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이게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그 네. 공간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네, 성분이 네. 많을 때,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 많을 때 그러면 그 일정한 공간 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느 건 넣고 어느 건 뺄지, 그리고 어느 건 줄이고 어느 건 확대할지 이게 다 디자인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굉장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류자는 이제 자형상에 주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네. 이익이라는 네. 의미가 먼저다라고 하셨고 네. 후에는 이익이 되는 것 그러면 이제 재물이 이제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뭔가가 의지할 수 있는 그렇죠. 든든한 네, 것이 든든한 되니까, 것이 되는 거니까. 네, 의지하다도 되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를 볼까요? 그 다음 네. 글자는 미칠 급, 그러니까 뒤따라가서 미친다는 뜻인데요. 지금의 글자만 봐서는 이게 왜 그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문부터 보니까 네. 설문의 소전에서 보이는 건 먼저 뭐가 보이나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긴 건 손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우리가 손이거든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그 손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그래서 모양인 이게 것 같아요?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근데 요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네. 이전에 갑골문을 보시면 훨씬 이제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네, 갑골문은 네.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손이 어디에 와 있어요? 손이 사람의 발 부분인 예, 것 같은데요. 아랫부분에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손은 지금 그려져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닐 거고 다른 사람의 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뒤쫓아가서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닿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뒤따라간다는 네, 거기에 미칠 미쳤다는 급이군요. 뜻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 글자가 단순하지만 또한 도달하다, 어디에 닿았다, 연이어서 거기에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함께 문장 위에서는 밑 그리고 과 이런 뜻의 말하자면 연결사로도 네네.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네, 급자 다음에는 일만 만자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숫자니까요. 네. 숫자는 대체로 가차나 아니면 지사나 이런 계통으로 그렇죠.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갑골문이 조금 좀 뭔가 다른 걸 네.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소전부터 한번 보시죠. 네. 소전부터도 일단 뭐 어디를 네. 획을 나누기 어려운 뭐 그런 모양이죠. 그죠? 그렇죠. 예, 하나의 통째로 뭔가를 상용한 것 같은데 그렇죠. 동물일까요? 이제 전갈이라고 하는 곤충이랍니다. 음. 전갈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상대 갑골문을 보시면 더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커다란 집게발을 가진 예.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꼬부라진 꼬리를 가진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모양을 하고 네. 있는 곤충의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네. 그것 자체가 이제 점차 소전에서 해서로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만자가 됐는데 일만 만자는 마치 풀초를 위에 붙인 것 같은 그렇게 모양이지만 보여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애초의 변화는 거기로부터 온 게 아니라 집게를 예. 표현한 거기에서 이제 그렇죠. 풀초처럼 돼버린 예. 거군요.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이제 몸통과 뭐 다리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네. 표현한 전체상의 글자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셈인데 네. 근데 만약에 집게발을 가진 그런 전갈이라든지 그런 곤충이라면 그런 뜻으로 쓰인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만자는 아주 예전 글자서부터 대체로 수사로 쓰였습니다. 전갈이라는 의미로는 별로 어. 안 쓰였단 말씀이시죠? 지극히 많다, 뭐 매우 이런 뜻의 수사나 부사적으로만 쓰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전갈 모양을 상용한 건 분명한데 뭐냐? 그렇다면 애초부터도 가차된 글자로 밖에는 이제 네. 해설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면 글자입니다. 원래 전갈을 나타내던 네. 글자였다가 숫자를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이 됐다면 네. 전갈을 나타내는 글자는 그러면 뭘로 나타내야 그래서 이제 되는 그 거죠? 설문해자의 주석을 단 이제 유명한 학자 단옥재 선생님께서 거기 아래에다가 일만만자 아래에다가 또 벌레충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게 바로 전갈 채자다. 그러니까 두 글자 간의 관계는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일단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네. 글자는 좀 복잡한 글자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일만 만자는 또 간략하게 쓰는 그렇죠. 형식도 있잖아요. 네.
재미있는 건 그 글자도 상대 갑골문에서부터 이미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일만만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화된 자형은 뒤에 나온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글자도 그 시기서부터 이미 숫자로 네. 예, 수량사로 이미 쓰였고 그게 그냥 그대로 계승돼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만 만을 표현하는 간단한 글자가 있는데 그렇죠. 굳이 복잡한 글자를 빌려다가 네. 일만 만으로 표현했다는 건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정하세요? 글쎄요. 지난번에 우리 가진 그렇죠. 자를 네. 쓴 경우가 있었는데 하이 일체 할 때. 예. 네. 그러니까 한일자처럼 간단한 네. 핵도 있지만 복잡하게 쓰는 네. 일자도 일자를 있었잖아요.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가능할 거는 같은데 이제 그런 설명이나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뭐라고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네. 오늘날에는 이제 속체나 네. 또는 약자의 형태로만 네. 쓰이고 있지만 아주 네. 옛날부터도 일만만을 표현하는 글자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글자, 마지막 글자로 이번 방자를 18강의 볼까요? 방자가 네. 사실은 가장 제가 설명하기 까다롭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소정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뭐가 보이거나 뭐가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이 방자는 그냥 모 방자로 외워서 그렇죠. 네모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모서리, 각이 있는 거. 네. 근데 이거만을 우리가 알고 떠올리게 있는데 되는데 설문의 해석은 진짜 조금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배 두 척을 묶어 놓은 거다. 그 배 두 척의 앞머리를 묶어 놓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할 때의 방자 그거와도 그 깊게 연관이 되는 글자다라는 이제 단옥제 주석이 있고 또 하나 요 방자 자체가 설문에 독립된 부수로 실려 있는데 거기에 부속돼 있는 글자가 항공기 할 때 항자 있는 거. 네. 근데 그 항자가 이게 모방 옆에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배와 연결되어 있는 글자로 풀고 있는 거죠. 배하고 연결지어서 계속 설명을 하게 계속 되네요.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 고문자학자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게 아니고 이건 농기구를 상용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가는 농기구 이렇게 보습 같은 건데 원래 경작을 할 때는 하나만 그 농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농기구를 붙여가지고 같이 짝으로 밭을 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허씨는 그게 배 두 척 이렇게 두 개를 붙인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 학자는 여러 가지 발음의 유사한 다른 글자들을 들어서 그게 이제 고증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역시 여전히 모르겠네요. 참고할 만한 하나의 학설로 제시를 할 뿐이고 왜 그런지 왜 거기에서부터 과연 우리가 방향 혹은 곁, 옆 혹은 모서리 이런 네모 이런 뜻이 나왔는지는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글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고 그렇죠. 현재는 대체로 방향을 표현할 때 이 글자를 많이 쓰죠. 방향, 방위 이런 것들을 그렇죠. 또 지역, 지방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럴 때 많이 많이 글자입니다. 씁니다. 이미 갑골문에서부터도 그 뜻으로 주로 쓰이는 글자였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8글자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그 10강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왕의 이름이 나왔고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떠하고 이런 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그들의 교화나 그들의 은덕이 자연물에게까지 미치는 것.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그 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강의 이제 용사화재로부터 시작됐던 인간 세상을 다스렸던 훌륭한 성인들의 예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그런 성인들이 어떻다 얘기를 한 다음에 18강에 와서는 그들이 펼치는 교화가 초목에까지 말하자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초목을 덮을 정도로. 그다음에 그들이 펼쳐내주는 그 정사의 이로움이 어디까지? 만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까지. 그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도. 만방이라고 하면 좁은 범위가 아닌 거죠. 그게 펼쳐나가는 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로움이 거기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말로 하나의 그 종교를 짓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 8글자를 배우셨고요. 다음 네.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예,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까지 성인의 정치를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덕목들을 갖춰야 가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개차, 신발, 4대 오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정삼입니다. 문준혜 선생님을 협박해서 연문 천자문을 짓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내용이 재미있기도 해서이지만 또 하나는 저희 스스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저는 중국 문자가 중국 사회, 중국 문화, 중국 문명을 떠받치는 기본 벽돌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단하고 견고하게 잘 짓고 만들고 이해하면 우리가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더 멀군요. 그래도 중간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선 저희 타이틀곡을 만들어주신 하가영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강요에 못 이겨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 옆에서 같이 강의를 해주고 있는 문준혜 선생님에도 그래도 감사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찍고 편집해주고 유튜브에 올려주는 우리 정진구 선생님, 정 PD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125강까지 저희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